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는 이 공산주의 도당들, 특별히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이 강의하고자 하는 이 김일성, 가짜 김일성, 조작된 사건들, 아버지 하나님이셔 낱낱이 밝히 드러내어서 그들이 얼마나 가정스럽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 이 사탄의 세력들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마음의 무장을 잘하게 주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김일성에 관해서 알아야 될 사실은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북한 김일성이 가짜 김일성이다. 원래는 만주에서 이 비적들 떼거리 모아서 그냥 농민들, 양민들을 약탈하고 죽이는 비적이면서 이 중국 공산당에 속해서 항일운동 쬐끄만 이 김일성이 유명한 위대한 당시의 김일성 장군을 사칭했다는 거. 그래서 김일성이 세운 북한은 항일운동을 한 김일성이 세웠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의 정통성을 가진 정권이고 남한은 미제국주의 앞잡이이자 친일파인 이승만이 세운 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권이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 이게 이제 그 탈북자들이나 남한의 종북자파들이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고 떠들어온 것들입니다. 우파 사람들은 이게 가짜라는 걸 너무나 잘 알지만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정교조들이 초중고 교육을 주도하고 논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떠들어왔기 때문에 요즘은 많은 젊은 층들이 이 가짜를 믿고 있어요. 북한은 항일투쟁을 한 김일성이 세운 한반도 정통 정부이고 남한은 미제국주의 앞잡이이자 친일파인 이승만이 세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 여러분 이렇게 머리에 박혀 있으면은 이 남한에 사는 좌파들이 이 대한민국 정부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를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고 여기겠어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이 이승만 미제국주의자 앞잡이이자 친일파들이 세운 정권의 앞잡이들이다. 그래서 대통령을 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파들은 보면 김정삼도 뭐 어떤 운동을 했지만 좀 삭고라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요 세 놈이 대통령다운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또 뭐냐? 남한이 이제 1948년 5월 달에 이제 유엔 감시하의 그 선거를 통해서 1948년 8월 15일에 이 정식으로 이제 정권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엔국으로부터 이제 승인도 받았는데 북한은 1945년 9월 9일에 정식으로 국가가 이 설립된 것으로 이제 만방에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은 누가 먼저 정권을 수립했어요? 남한이 먼저 수립하고 북한이 나중에 했죠. 그래서 북한은 또 종북 좌파들은 남북 분단의 책임이 남한에서 1948년 8월 15일에 단독 정부를 설립했기 때문에 북한도 할 수 없이 그 나중에 정권을 설립했다. 결국 남북 분단의 책임은 남한에 있다. 요게 북한 빨갱이들하고 남한 종북 좌파들이 주장하는 2대
주장들입니다. 요 두 주장으로 남한 정권의 정통성을 주장하지도 않고 남북분단의 책임을 남한 정부, 그 설립을 도운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가짜다, 조작된 사실이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밝혀야 됩니다. 여기 이제 제가 두 명의 김일성을 이제 이 대조를 해놨는데, 제가 자료들을 보니까 그 일제하거든요. 이 1920년 뭐 이런 30년 독립군들이 만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일제치하잖아요. 일제치하. 그러니까 일제 그 치하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좀 살기 힘든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갔어요? 만주로 많이 갔죠. 그죠? 만주로 이제 특히 또 이제 남한에서 기근이 심하게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만주로 양민들이 많이 갔어요. 근데 양민들만 간 게 아니고 요새 꼭 조폭이 있듯이 떼글을 지어가지고 양민들을 약탈하면서 또 이제 중국 공산당에 소속돼서 뭐 가끔 항일운동도 하는 그런 이 반조폭, 반항일운동하는 이런 패거리들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았대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주제하고 관련이 된 거는 그 당시에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한 11명이 됐대요. 11명이. 어?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좋았나 봐요. 어? 일성. 그런데 이제 참 역사란 게 아이러니컬하죠. 우리가 오늘 여기서 다루려는 이제 북한의 김일성은 언제 태어났느냐 하면은 1912년 평안남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평안남도에서 태어났는데 잠깐 보니까 이 우리가 말하는 이 김성주, 원래는 이제 본명이 김성주예요. 이 김성주도 정말 팔자가 세더라고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해가지고 한 7, 8번을 전학을 갔어요, 그냥. 한국에 있다가 만주에 있다가. 그런데 이제 이 김일성 집안을 보면은 아버지는 김형직이고 엄마는 이제 여러분도 이제 아시는 강반석이에요, 강반석. 김형직도 그냥 뭐 이 무난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무난한 그런 뭐 이 성실하게 살고 또 이제 만주에 가서는 이 한의학을 좀 이제 이 귀동량으로 배워서 정식 이제 학위를 받은 건 아니지만 또 이제 야매로 사바사바해서 어디 뭐 이제 학교 그냥 가짜 졸업장 하나 걸쳐놓고 그 한의사에 가지고 돈도 좀 잘 벌었대요. 그런데 어머니 외가 쪽은 아주 이제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에요. 엄마의 이름 강반석이라는 자체가 반석이 어디 나와요? 반석 위에 그냥 교회를 지으리라. 베드로 반석. 그래서 강반석이에요. 김성주라고 이름 지은 것도 그 외가 쪽들이 그 기독교 집안이라 그랬죠. 이 김일성의 김성주의 외할아버지 강돈욱, 외삼촌 강진석, 외종조부 강량옥이 모두 장로교 목사였어요. 예, 그래서 이 아들도 성주라고 이름 지었어요. 기둥이 되라. 뭐 성경에 나오는 다 용어들로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26년에 이제 이 김일성 가족이 엄마가 이제 만주로 갔다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그 당시에 벌써 이제 중국에 이제 공산주의 사상들이 많이 돌아서 중국은 공산당이에요. 공산당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어요. 모택동의 공산당. 그리고 국민당의 그 장개석.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항일 전쟁도 하는 아주 그러니까 어수선한 그런 상태예요. 요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이 어수선한 거는 그때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일단 우리나라가 일제히 압자해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는 노예국 속국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이 의분이 있고 혈기가 찬 사람들은 국내에서 독립운동 좀 하다가 이 도망가고 잡히니까 거의 다 제대로 하려면 이제 그 만주에 가서 했다 이게 만주에 가서 일본 군거 경비가 이 감시가 사무만 한국에서는 그런 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감시가 상대적으로 허술하고 일본이 만주 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만주국을 이제 꼭두각시 나라로 만들기 전에는 중국은 정말 무주공산이에요. 무주공산. 장개석파하고 모태통 중국 공산당 싸우죠. 치안이 그냥 정부군이 치안이 안 미치는 나라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 마을들을 이 김일성이 포함된 요런 이 조폭 잔당들이 약탈도 해가면서 또 이제 중국 공산당하고 합세해서 가끔 또 이제 일본 놈 몇 놈 잡아 죽이면은 그것도 이제 독립군으로 이제 이렇게 이 칭송되는 아주 그런 어수선한 시기였어요. 일설이 하니까 그때 이제 이 공산주의 사상이 돌아가지고 뭐를 가르쳤느냐? 우리가 배운 대로 공산주의자든 자본주의는 자본가는 적이잖아요. 돈 많은 인간들을 적이니까 저 인간들을 잡아 족치고 그냥 두드려 죽이고 뭐 약탈을 해도 죄라고 안 느끼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김일성도 보니까 중학교 때 벌써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 좀 물들었어요. 그래서 그 떼거리들하고 몰려다니면서 왜 우리나라도 뭐 일진이나 이런 뭐 중고등학교도 이제 폭력 조직들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공산주의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마을에서 좀 잘 사는 사람 도둑질도 하고 잡아가지고 족치고 재산도 빼앗고 죽이고 막 이런 그런 시절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김성주의 아버지 김응직도 한의사를 좀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서 그 지역에서는 타도 대상 자본가로 꽂혔대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못된 동이들이 김형직을 잡아서 두드려 패해서 그 후유증으로 이제 아버지가 얼마 후에 죽어버렸어. 그런데 이제 김일성은 어린 시절이니까 그 사실을 이제 까마득하게 모르죠. 그죠? 만일 누가 이제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때 어머니 강반석이 고향 평양으로 돌아갔더라면은 김일성이 목사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 외갓집에서 전부 다 할아버지 삼촌이 목사니까 어머니도 강반석이라 할 정도로 어느 신앙이 있으니까 이제 목사가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어머니 강반석이 좀 이 예쁘장한 미녀 타입이라 가지고 재혼을 했어. 누구하고 했느냐? 중국 공산당이 아주 좀 경찰서장 같은 그런 인간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이 김일성이 그냥 중국에 눌러 앉아가지고 이제 육문중학교 이런 데를 다니면서 공산주의 사상에 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김일성도 이 조폭 기질이 있는 인간이야 보니까 공부는 제대로 안 하고 공산주의 사상 들어가니까 떼거리 지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마을도 약탈하고 습격하고 뭐 일본 경찰한테도 쫓기고 막 이런 그런 이 기복이 심한 이런 생활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일성을 항일투쟁의 영웅으로 조작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항일투쟁의 영웅으로 조작한 사건. 그 사건이 이 보천보 전투라고 있어요. 보천보 전투 여기 이제 있죠. 예? 요 보천보 전투란 건 뭐냐면 보니까 그 당시 김일성 장군, 예? 북한 김일성하고 다른 또 김일성이에요. 참 이게 웃기더라고요. 김 씨는 하도 이제 성이 많고 똑같은 게 많은데 이 북한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조라 그랬죠. 예? 그런데 보천보 전투에서 군대의 그 장군 이름도 김성주야. 한자가 또 달라. 이거는 그냥 여기는 그 거룩한 성자가 들어가더라고. 본명이 김성주면서 김일성이라는 또 이름을 써요. 그 호 있잖아, 아호. 우리 말하는 호 있잖아요. 그 당시엔 또 호를 쓰는 게 유행이었다고요. 요새도 또 호 많이 쓰죠. 우리 목사님도 호 하나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본명 김성주고 호는 일성이야. 그런데 김일성도 이 김일성을 만나기 전에 호를 하나 가졌어요. 일성이라는 호. 그때 일성이란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11명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막 아주 뭐 웃기는 건데 김일성의 원래 호를 한자로 쓰면 하나 일별성자예요. 그 호를 가졌는데 여기 말하는 김일성은 날 일자 이 뭡니까? 일월 성자예요. 그런데 요 김일성 똘마니가
김일성 장군이 있는 그 부대로 쫄병으로 들어간 거예요. 쫄병으로. 그래서 이 보천보 전투란 걸 했다는데 이게 뭐냐면 1937년에 김일성 장군이 이끄는 이 패거리들이 이 보천보라는 동네를 습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보천보라는 건 아주 산골에 떨어진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그것도 뭐 항일투쟁을 하러 습격을 한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산적, 비적, 떼거리들은 물자가 없어지면 이제 양민 마을을 공개해서 약탈해서 서는 그런 공격을 많이 했는데 보천보도 그 중의 하나였어요. 그 공격을 했을 때 그 마을에는 그 마을을 지키는 무장병력은 순경 5명밖에 없대요. 그런데 이 패거리들이 뭐 한 20명인지 가가지고 공격을 해서 2명을 죽였어요. 2명을. 그것도 그냥 한일 일본 군 순사들하고 전쟁을 한 게 아니고 막 이렇게 공격하다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그냥 걸어가던 재수없이 죽은 일본 음식점 주인 1명이 있고 순사부장의 딸 2살짜리 여아가 2명이 죽었대요. 2명이. 예? 약탈작전이라 이거죠. 근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일본 군대가 추적해서 30명이 이 김일성 부대를 저걸 해서 이 동북 한일연군이라 그래요. 항일. 이름도 동북 항일연군이에요. 이름이. 이 김일성 부대가 25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을 했대요. 그리고 일본 경찰대에는 30명 중에 7명이 죽고 14명이 부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전투로 인해서 마을에 일어난 피해가 5만 원. 요즘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도 뭐 한 몇천만 원, 몇억 원 되겠지. 그런데 이 보천보 전투가 그 당시 이제 이런 한국 사람이나 이런 만주 사람들한테 이게 이 뻥튀기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김일성 장군이 보천보 공격해서 일본 애들 작사를 냈다더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보천보 전투가 막 부풀려 올라가지고 이 김일성 장군이 영웅이 돼버렸어. 영웅이. 예? 그때 요 김일성은 쫄병으로 쫄병으로.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김일성 쫄병이 김일성 장군으로 이제 둔갑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 근데 김일성이 이 만주에서 이제 비적, 산적, 이런 무슨 이 떼거리도 이름이 있더라고요. 산에서 전투하면 산적이고 비적은 또 약탈 중심 또 농민이 변한 거 무슨 요 세 종류가 있는데 김일성이 이제 요런 짓거리를 하다가 일본 군대한테도 밀려가지고 소련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1940년대에. 예? 소련으로 도망을 가서 이제 소련군 휘하에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이제 소련군도 중국 다른 일본 놈 첩자가 아닌가 했는데 김일성이 그 충성심을 보여가지고 어느 소련 군대에 들어갔냐면 소련 첩보부대에 들어갔어요. 첩보부대. 쉽게 말하면은 이 독립군이나 이런 사람들 밀고 해주는, 이 첩보부대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소련군 대위까지 한 5년 동안 훈련을 받고 소련군 대위까지 됐어요. 대위까지. 자, 그런데 이제 그 점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미국하고 이제 일본하고 막 전쟁을 할 시기였어요. 1945년은. 미국하고 이제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독립을 했잖아요. 그죠? 예. 독립을 했는데, 그때 이제 미국이 이제 독일은 그때 이제 5월 달에 이제 항복을 했죠. 그죠? 이제 일본만 남았어요. 근데 일본도 이제 전쟁에 이제 거의 연전 연패를 해가지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거는 다 이제 잃어버리고 일본 본토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오키나와에 이제 육군 병력을 주둔시켜가지고 일본 본토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 본토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병력의 2배가 필요했대요.
제가 그걸 보니까 일본이 일본 놈들 알잖아요. 최후의 결전이야. 죽으면 죽었지 항복 안 하는 거. 그걸 옥세라 그래. 옥세. 예? 보석처럼 그냥 죽어가는 건데 그때에 일본군하고 시민군하고 학생들하고 해가지고 한 700만 명이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항전 의지를 표하고 있었어요. 응?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이게 참 난감한 거야. 저 본토 공격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저 본토 공격을 하려면은 미군이 적어도 한 200만 명은 죽는 거야. 그래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련한테 같이 좀 치자 그랬어요. 근데 소련은 그때 일본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탈린이 가만히 저울질해 보니까 이 공산주의 그 전략이 그래요. 전쟁이 치열할 땐 절대 전쟁에 참여 안 해요. 어? 딱 지켜보다가 어느 놈이 약하면은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독일 전쟁도 그렇고 일본 전쟁도 그래. 그래서 제가 지금 날짜 요거 강의하려고 온 게 아니니까 날짜가 정확하지 않네. 그래서 미국이 소련한테 같이 하자 그러니까 스탈린이 오케이를 안 하는 거야. 그동안 이제 미국이 뭡니까? 원자탄을 개발해가지고 2방을 쐈잖아. 그지? 하나는 1945년, 내가 지금 날짜는 정확하게 안 나요. 1945년 8월 7일인가 한 방 쏘고, 또 이제 일본이 항복 안 하니까 8월 뭐 9일인가 잠깐 며칠 사이에 그냥 2방을 날려버렸어. 그죠? 예. 차, 그런데 요 스탈린이라는 놈이 머리가 좋은 거야. 일본의 원자폭탄 하나 팍 터뜨리고 나니까 바로 그냥 불가침 조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일본을 선전포고했어요. 예? 자, 그러면은 왜 원자탄이 1945년 8월 7일하고 8월 9일 정도에 터뜨려져 가지고 일본이 작살이 났는데 왜 공식 항복선언은 8월 15일에 했는가? 그 사이가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우리나라는 요 일주일 때문에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이 일주일 때문에. 왜 일주일 걸렸느냐? 미국에서 천황 문제를 두고 이 의견이 갈라진 거예요. 한쪽에서는 천황 저걸 폐해야 된다. 전쟁의 원흉이다. 아니다. 천황제는 일본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거다. 저거 천황제 폐지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그래서 티격태격하는 사이에 일주일이 지나고 마침내 천황제를 유지시켜 주는 걸로 정리가 되고,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에 어떻게 됐어요? 공식 항복 선언이 됐는데, 요 스탈린이 머리를 써가지고 원자폭탄 2번째 폭탄이 터지기 전에 선전포고를 하고 북한을 점령해버렸어요. 소련하고 북한은 어떻게 돼요? 강한으로 사이에 두잖아. 순식간에 점령해가지고 북한을 막 먹어치우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미국은 육군이 오키나와에 있었어요. 오키나와에. 그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병력이 한국까지 오려면은 한 몇 개월 걸려요. 몇 개월. 그래서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저것들 봐. 아무것도 안 한 놈들이, 우리가 원자폭탄 터뜨려가지고 저 비실비실한 놈들 치고 돌아가지고 막 북한을 삽시간에 점령하네요. 생각해보세요. 그 두만강 하나 건너와가지고 이 먹기 시작하면은 그저 일본이 패망해가지고 무장해제될 텐데 북한 순식간에 먹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미군 대령 하나가 38선을 그어온 거예요. 야, 니들 요 밑으로까지 못 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것도 미군이 38선 그었다고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미군이 38선 안 긋고 가만히 놔뒀으면 어떡하겠어요? 소련군이 다 먹었어. 한반도. 그런데 스탈린도 체면은 있던지 그래 좋아. 중간에서 자르자. 오케이 한 거예요. 만약에 스탈린이 욕심을 더 내가지고 못하겠는데 하고 계속 밀고 내려와. 그러면 또 막 이제 미국하고 소련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육군은 저 오키나와에 있어서 못 오니까 이제 공습을 하든지 말든지 아주 그냥 골치 아픈 처지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군사 붕괴선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북한을 먹은 거는 거의 일본이 북한에 그냥 공식적으로 항복하기 이전에 실제로 다 먹었다고 보면 돼요. 응?
그러면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스탈린이 요 북한을 통치할 놈을 하나 내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응? 이전에 이제 레닌이나 이렇게 됐을 때는 자기들이 이제 그 나라를 이제 군정을 하면서 자기들이 직접 이제 총독 비슷하게 통치를 해서 이 동유럽에서도 실패한 경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이 민족주의자들이 그 나라 백성들이 그거를 잘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전략을 세웠느냐? 현지인을 대장으로 세워서 꼭두각시 만들어 놓고 이제 통치하는 거야. 그래서 스탈린이 요 이제 북한을 다스릴 놈을 이제 물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스탈린이 북한 점령군 사령관한테 야, 우리 말 잘 들을 좀 똘똘한 놈 찾아봐. 그래서 북한 이 소련군령에서 추천한 사람이 김일성하고 박헌영이에요. 남노당 대표 박헌영하고 이 소련군 대위 김일성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 스탈린이 이제 면접을 봤어. 요 두 놈 중에 누구를 할까? 누구를 할까요? 했는데 스탈린이 김일성을 찍었어. 김일성을. 예? 박헌영이 김일성에 비해서 나이도 훨씬 많고 대학은 안 나왔지만 남한에서 공산주의도 연구도 많이 하고 남한의 이 지지 기반도 높은 그런 박헌영이고 김성준은 만주에서 비적 생활, 뭐 항일운동 했는지 마는동 그런 좀 경력이 좀 비천하지만은 소련군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소련 군사 교육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스탈린이 김일성을 북한 지도자로 낙점을 해요. 왜? 스탈린이 가만히 보니까 저 박헌영에는 공산주의 사상도 많고 지지자가 많아가지고 지 말 잘 안 들을 것 같거든. 근데 김일성은 북한에 지지 기반도 없고 소련군 대위 출신에 가니까 요 놈은 말 잘 들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김일성을 낙점을 했어요. 그래서 김일성을 데리고 1945년 10월인가 김일성이 소련 뭐 잠수함인가 타고 이제 북한에 왔어요. 그래서 소련군정에서는 뭐라고 이제 선전을 했느냐? 이 김일성 장군은 항일운동의 영웅이다. 이렇게 이제 띄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뭐 김일성 밑에 쫄병이었다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 이 주민들도 김일성 장군 하면 보천보 전투의 영웅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그냥 알만한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스탈린이 미군정 사람들하고 이제 해서 김일성을 조작한 거예요. 조작. 자, 저 김일성 쫄병을 보천보 전투의 김일성 장군으로 포장하자. 이렇게 이제 해서 김일성을 보천보 이 전투의 영웅으로 치켜 세우고 위장을 해서 이제 북한 사람들한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45년 뭐 이제 이거는 다음 주제인데 북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제 김일성 장군 무슨 귀국 환영대회에 탁 해가지고 소련군들이 이제 김일성을 소개시켰어.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김일성이 왜 저래 젊어? 김일성이 나이가 좀 들은 줄 알았더니 새파란 33살 김일성 장군이네. 저 가짜 아니야 그러니까 소련군들이 가짜 아니야 하는 놈들 잡아가지고 쪽지고 반대한 조만식 선생과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나중에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 김일성이 그렇게 이제 김일성 장군으로 둔갑을 해버렸어요. 둔갑을. 그 사실을 북한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남한의 종북 좌파도 소련군이 조작한 그 김일성 쫄병을 김일성 장군으로 자꾸 이제 부각시켜서 북한 정권의 정통성이 김일성을 통해서 북한 정권의 정통성이 있다. 이걸 이제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북한 탈북자들도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대요. 남한의 종북 좌파들도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기록을 한번 보니까 성공회대 학교에 어떤 이제 학자로 북한 김일성 장군은 그 당시에 위축돼 있던 한국인들에게 여기 있네. 김일성은 우리 민족이 가장 암울한 상태에 놓여 있던 1937년에 보천보 전투를 통해 혜성같이 나타났지만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남쪽에서는 민족의 태양에서 미국의 괴뢰 집단의 괴수로 변했다. 그러면서 그냥 김일성을 지켜 세우는 거예요. 또 이제 북한 김일성 전기에 보면은 장군께서는 솔방울을 수류탄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혜성같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면서 연전연성의 항일 투쟁을 주도하셨다. 이렇게 그냥 막 뻥튀겨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김일성이 가짜라는 사실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 정언이 되는 거예요. 전 만주군 일본 장교 야기 하루오라는 사람은 그때 보천보 전투에 직접 참석했던 일본 장교였어요. 그 보천보 전투에 참석해서 김일성 장군이 일본군이 쏜 총탄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일본군 장군들이 보천보 주민들에게 시체를 끌고 와서 확인을 시켰대요. 이 사람이 김일성이 맞냐고. 김일성 장군이냐. 그러니까 보천보 주민들이 맞다 그러더래요. 얼굴을 어떻게 알아봤냐 그러니까 이 김일성이 장군이 그 동네를 약탈하면서 연설들 많이 했대요. 또 집합시켜 놓고. 그래서 주민들이 얼굴을 잘 알고 있는 걸 자기가 확인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김일성은 죽었다 이거예요. 진짜 김일성은. 아까 진짜 김일성이 몇 년 출생이라 그랬어요? 1901년 출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 36살 때 죽었고, 이 가짜 김일성은 1912년 출생이니까 보천보 전투 때는 25살이에요. 25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25살 김일성 쫄병이 김일성 장군으로 둔갑해서 보천보 전투를 이끈 영웅으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이 소련 군정 정치사령관 레베데프 소장, 실제로 김일성을 조작한 실제 인물인데 가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뭐 지가 그냥 조작했으니까 뭐 당연히 그러겠죠. 나는 김일성이 그 이름을 전투 중에 죽은 대단한 존경을 받던 전임 지휘관의 이름에서 빌려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뭐 그리고 또 이 중령도 북한의 김일성은 보천보 김일성 장군을 우리가 조작한 사람이다. 실제로 다 관여한 사람들이 그거 여기 또 이제 소련 첩보 장군도 우리가 기획한 사람이다. 다 그런 거 이제 했어요. 그 다음에 미 군정청에서도 북한 김일성은 김일성 장군을 사칭하는 자다. 또 보천보 사건을 수사했던 일본의 이시하라 경부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직접 그 수사를 해서 그 차이를 알아낸 거예요. 진짜 김일성 장군은 아까 이제 처음에 인적 사항이 나왔죠. 1901년생이고 모스크바 공산대학을 졸업했고 이 보천보 전투를 이끈 김일성 장군이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김일성은 그때의 쫄병으로 참석했던 인간이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그 총독부에 보냈더니 그 총독부에서도 이 김일성 장군 사망이라는 그런 그 기관지에다가 이 광고에 냈대요. 이제 그 자료도 있더라고. 더 이제 좀 그런 거는 요 이제 박금철, 이 김일성 똘마니들이 있어요. 김일성 이제 똘마니들 중국 공산당에 같이 이제 활동했던 이 박금철이라는 이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는 또 이제 김일성에 의해서 이제 숙청이 됐는데, 이거 당연히 알겠죠. 보천보에 직접 전투에 참석을 했으니까, 저 북한 김일성은 저 가짜다, 가짜. 나중에 이제 그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북한 김일성한테 이제 제거를 당했죠. 자, 이처럼 북한은 이 김일성이란 인간을 김일성 장군으로 둔갑시켜서 민족 영웅으로
날조를 했어요. 날조로. 예? 정말 뭐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그랬는지 자간 뭐 그때는 한국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라면은 항일운동하는 게 무슨 하나의 뭐 사명이자 유행처럼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항일운동은 제가 이제 쭉 자료를 보니까 김일성이 항일운동은 한 20% 정도 했고 나머지 80%는 약탈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그런 삶을 살다가 소련으로 이제 한 1940년대 도망가서 소련군에서 이제 출세하려고 이제 자기는 작정하고 있었어요. 이제 소련군 장교가 되니까 나도 소련 별 하나 달아보자 했는데 이 웬 행운이냐 이 스탈린이 북한 지도자로 낙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 장군으로 둔갑해서 영웅을 만들어서 북한에서는 더 나아가서 김일성은 일제 치하에서 항일운동을 한 영웅으로 둔갑되고 이승만은 미 제국주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친일파들을 데리고 남한 정권을 수립한 이 민족의 역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역적이 되어버린.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은 이 주장을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고 남한 종북 좌파들이 이걸 주장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걸 믿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똑똑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북한 정부는 1945년 9월 9일에 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남한 정부는 1948년 8월 15일에 선포를 했다. 남한이 선포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북한도 단독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민족 분단의 책임은 저 남한 정부다. 이승만 정부다. 이게 또 이제 이 북한하고 종북 좌파들이 남한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아주 중요한 날조 사건이라 이거죠. 그래서 남한의 그 정통성을 주장하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는 전부 다 대통령 자격 없는 인간들이다. 지금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유시민의 이거 나의 한국사에도 보면은 유시민은 김대중이나 노무현만 대통령이지 다른 인간들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시민처럼 종북 좌파 중에서 조금 색깔이 묽은 인간이 저렇게 주장하는데 색깔이 진한 인간들은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정교조도 다 학생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주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제 자세히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저 인간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 돼요. 대신에게 저 거짓,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저 공산 종북 좌파들, 그걸 대신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잠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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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종북 좌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저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들의 거짓의 죄를 회개합니다. 조작과 날조와 선동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것을 믿고 가르치는 자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 날조된 사실을 믿고 또 사실하고 믿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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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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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